모두가 같은 속도로 달릴 필요는 없어. 행복이 뭐 별건가? 대체 이 나이 되도록 뭐 했지? 생활 관찰형 프로그램들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 미디어를 도배한 영앤 리치들의 호화로운 삶을 보다 보면 저들이 어린 나이에 저렇게 성공할 동안 나는 뭘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분명 나도 한평생 큰 어긋남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뼈 빠지게 일하며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한숨 돌리며 돌아보니 뭐 이렇게 모아놓은 부가 없는지 허탈했다. 학생 때 그렸던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은 예쁜 강이 보이는 마당 있는 2층 집 거실에서 왼손은 족보 있는 혈통의 골든 리트리버를 쓰다듬으며 오른손엔 값비싼 커피잔을 들고 왜인진 모르지만 영자신문을 읽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 뭐 그런 여유로운 중년의 삶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대출금리 0.1% 차이에 주거래 은행을 불이 나게 옮기고 물건 하나 사겠다고 쇼핑몰 최저가를 이리저리 비교해보는 경제적인 면에서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솔직히 화가 났다. 꼭 연예인과 비교할 것도 없었다. 비교 대상은 주위에도 널렸다. 도피 유학 갔던 친구는 아버지에게 꼬마 빌딩을 물려받았고, 술만 마시던 후배는 코인이 대박나 회사를 취미로 다니고 있었고, 게임 중독이던 선배는 살던 집값이 10배가 뛰어 대박이 났다고 한다. 누군가는 적게 일해도 나보다 훨씬 큰 돈을 벌고, 누군가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훨씬 큰 부를 예약해놨다. 마치 내가 자전거를 타고 허벅지가 터져라 페달질을 해봤자 속도는 50km밖에 안 나오는데, 옆에서 누군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150km 속도로 부앙 앞질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한참을 혼자 씩씩댔더니 배가 고파져서 앱을 켰다. 세상에 맛있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화가 나는 만큼 많이 먹겠... 오! 3,000원 할인 쿠폰. 쿠폰을 다운받고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신나게 담던 중 싱거운 의문이 들었다. 근데 나 진짜 불행한가? 어제 저녁 나는 아내와 함께 광장시장에 신선한 육회 사시미를 먹고 나오는 길에 달달한 꽈배기 하나씩을 입에 물고 이게 찐 행복이라며 해벌쭉 웃음을 지었더랬다. 며칠 전엔 구하기 힘든 게임을 당근마켓에서 싸게 샀고 퇴근 후 즐길 생각에 월요병조차 느끼지 못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매월 불우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보내고 어린이의 웃는 사진을 받아보며 벅찬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뭐야, 나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네.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삼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내 나이보다 적은 부의 성취가 부끄러웠다.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를 책망했었다. 불행의 시작은 결국 비교가 아닐까? 만약 내가 주식이 대박이 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20대 때 억만장자가 된 마크 저커버그나 연봉 100억을 받는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고 자책하기만 한다면 삶은 부의 규모와 상관없이 슬프고 힘들어질 것이다. 비교는 내가 충분히 바른 길로 잘 달리고 있음에도 더 빠른 차들만 보고 스스로 느리다며 자책하는 그런 미련함의 씨앗인 것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심슨 가족의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인생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해. 하지만 요령은 순간에 주어진 몇몇 완벽한 경험들을 즐기면 되는 거야. 결국 행복은 남의 속도와 비교하거나 대박만 기다리는 게 아닌 나의 속도로 달리는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다. 평생 될까 말까한 로또 한 방만이 행복이 아니라 매일 뜨는 5%,
10% 쿠폰과 같은 행복이랄까. 확실히 로또를 잘 안 사는 나로서는 후자가 더 낫다. 그러고 보니 오늘도 이 원고의 끝이 보여 참 행복한 기분이 든다. 저녁으로는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시켜 치밥도 비벼 먹을 예정이다. 확실히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인스타그램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지친 몸을 이끌고 기어오다시피 퇴근을 한 날에도 습관적인 인스타 접속 상태가 돼버리는 나로선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다. 사실 하루 일과가 고될수록 그 보상 심리로 본격적으로 놀아보자는 다짐을 하곤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어영부영 12시가 돼버려서 억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적도 많다. 솔직히 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가 가히 천재적인 앱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관음적 욕구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은 과시적 욕구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관통했다니. 그것도 독해할 필요 없는 심플하고 강렬한 이미지 한 장으로 말이다. 이건 못 참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하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은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많고 좋은 화질로 날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하지만 높은 인기만큼 경계할 만한 현상도 종종 발견된다. 자랑글을 경쟁적으로 업로드하는 분위기 속에서 몇 유저들은 본인의 부나 인맥, 특별한 경험들을 과장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본인의 사진이나 몸을 과도하게 보정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가는 이들도 생겼다. 사진 속 쇠기둥이 얼굴 턱선에 따라 휘어버린 엑스맨, 초능력급의 인터넷 밈들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순수하게 나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어떨 땐 조금 자랑도 하는 용도로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댓글 등의 반응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자신을 실제와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포장하며 그 수위와 빈도가 점점 과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진정 가치 있는 나의 내면보다는 외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게 되고 인생의 행복한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일 인증샷에 집착하느라 오히려 그 순간의 행복을 망치는 경우도 생긴다. 며칠 전 우동 맛집에서 옆자리 커플이 금방 나온 음식을 10분 넘게 요리조리 촬영하고 보정하다가 막상 먹을 땐 음식이 식었다고 구시렁거리던 모습도 그런 주객전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재미를 주는 인스타그램을 현명하게 이용은 하되 가상의 행복을 인증하느라 진짜 행복의 증인이 될 순간들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더욱 SNS에 올려져 있는 타인의 과장된 행복에 현혹돼 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내 인생의 인트로를 비교하며 자학하는 미련한 일도 없어져야 한다. 현명하게 아웃스타그램을 하면서 내면의 가치를 높이고 진짜 본질적인 행복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만의 빛나는 하이라이트를 맞게 될 것이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든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다. 지위, 지식, 능력 등이 뛰어날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벼가 아니다. 벼는 들판에 가만히 숙이고만 있어도 때가 되면 농부가 와서 추수해주고 용도에 맞게 가공돼 결국 맛있는 쌀이 되는 벼 인생 최대의 성취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떨까? 가만히 숙이고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보자 보자 하면 보자기로 보이기 십상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특히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고통사고 유발자들에게 고개 숙인 사람의 텅 빈 정수리는 공격하기 쉬운 급소에 불과하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작은 성취라도 이뤘다고 판단한다면 남 눈치를 보고 겸손하라는 세상이 정한 상한선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보통의 대한민국 사회생활은 모래시계에 모래 떨어지듯 차츰차츰 자존감이 깎이게 되는 커리큘럼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겸손의 의미 역시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겸손은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자기 몸을 낮춤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상대를 높이기 위해 굳이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다. 내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1층에 함께 있던 상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가 2층으로 올라가 상대를 2층으로 올려준다면 그제야 상대도 높아진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당당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상대방 역시 굽실굽실 쭈구리인 나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충만한 나의 응대를 더 높은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 시대를 역행하는 고개 숙인 벼와 같은 행동은 멈추도록 하자. 전통적 개념의 겸손이라는 허울에 스스로 갇혀서 자신의 PR의 기회를 놓치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나의 자존감을 낮춰서는 안 된다. 자만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강점을 분명히 보이고 당당하게 인정받는 문화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다사다난한 들판에서 온갖 풍파를 잘 견뎌왔고 각자의 굵은 결실을 맺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 잘 익은 벼들이여 고개를 들라. 내 몸에 맞는 옷. 나는 일욕심이 있는 편이다. 위에서 시키는 것만 그대로 수행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향은 없을지 고민하고 바꿔보는 걸 좋아한다. 대학 전공으로 광고를 선택한 이유도 그랬고 13개의 광고제, 공모전 수상도 그런 욕심 덕분에 이뤄냈다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이 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관리자에게는 튀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욕심이 많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다. 시킨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해야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 믿었기에 통과되지 않은 제안들을 반복하며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이 좋은 아이디어를 안 쓴다고? 요령 없이 일해온 나로서는 아직 나의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을 못 만났을 뿐 오히려 관습을 답습하며 안전하게만 일하려는 윗사람들이 더 탐탁치 않게 느껴졌다. 분명 나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결국 내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향해 내려갔고 답답한 심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아졌다. 하지만 뜻밖에도 협력사 팀장님의 퇴사기념 술자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만두는 김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의 아이디어나 일에 대한 책임감은 저희 팀원들 다 엄지척인 거 아시죠? 하지만 말이죠. 김연아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아무리 트리플 악셀을 팽팽 돌아도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없을 거예요. 스피드스케이팅은 빠름을 겨루는 경기니까요. 무언가가 머리를 딱 때리고 간 느낌이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나는 스피드를 기대하는 조직 안에서 남들과 다른 묘기를 부리며 인정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생떼를 부린 셈이었다.
물론 스피드도 빠르고 묘기까지 잘 부린다면 최고였겠지만 내 생각에도 난 김연아 누님이 아니다. 결국 나의 잘못도 조직의 잘못도 아니었다. 손가락 끝을 보라는 사람과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사람은 서로 답답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지난 10년간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허망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20년이 되기 전에 알았으니 다행이라는 홀가분한 생각도 들었다. 팀장님 역시 일반 기업을 다니다 나와 유사한 이유로 지금의 광고회사로 옮기게 됐고 개인 사유로 퇴사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부러웠다. 진심으로. 그날은 그 부러움의 크기만큼 원 없이 술을 마셨다. 나를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성장통을 한 번쯤은 겪을 것이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업무 욕심에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인정이나 보상이 따르지 않는 그런 억울한 경험들 말이다. 절대 우리의 노력이나 욕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지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들 역시 조직에서 외면받지 않기 위해 부품을 조직에 끼워 맞추려는 검수원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지적질에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가 가진 욕심이 스스로가 속한 조직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된다. 그 이후에 우리가 조직의 방향에 맞춰 서서히 순응할지 혹은 방향에 맞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설지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건 누구에게나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모두가 다르고 반드시 갈아입어야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욕심쟁이라면 한 번쯤은 더 잘 맞는 옷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누가 아는가, 나에게 맞는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훨훨 날아오를지. 우리 다음 신호에서 만나자.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다. 주변에서 당연할 거라 얘기한 것과 달리 난 승진심사에서 똑 떨어지고 말았다. 올해 성과도 잘 냈고 협력사와의 관계도 좋았고 1년 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실망감도 컸지만 부끄러움이 더 컸다. 다른 동기들보다 뒤처진다는 게 마치 나의 능력 부족을 전사공지로 모두에게 알리는 것만 같았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답 없는 자문을 반복하며 스스로 우울함의 구덩이를 한 삽씩 파고 들어가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신입사원 시절 팀장님으로 모셨던 은사님이었다. 은사님은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귀신같이 알아차리시고는 전화 받는 목소리를 보니 이번엔 안 된 모양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많이 기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했어. 지금 혼자 궁상 떨고 있는 건 잘못이니까 그 사과는 받을게. 은사님은 계속 꿍에 있을 거면 전화를 끊어버리겠다며 웃음기 어린 협박을 하셨고 나는 그제서야 오늘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이건 오늘 너가 승진이 되든 되지 않든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야. 은사님은 젊은 시절 뛰어난 성과로 두각을 나타내며 동기들보다 빠른 승진을 하셨다고 했다. 마침 은사님을 아껴주셨던 임원분도 힘있는 위치에 계셨기에 은사님 역시 성과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했고 동기 중 누구보다 빨리 관리직까지 맡으실 수 있었다. 동기들은 그런 은사님을 부러워했고 은사님 역시 앞서 나간다는 우월감을 느끼셨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가는 게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채로 관리직을 맡으면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됐고 관리자들 그룹 사이에선 어리다고 은근한 문씨를 받았다.
동기들을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는 위치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기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거기서 오는 외로움에 많이 힘드셨다고 한다. 물론 직장인의 낙인 월급이야 동기들보다 많았지만 더 많은 책임과 부담감의 값으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좋았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동기들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었다. 거기다 관리직은 일반 직원들과는 다르게 계약직으로 분리되다 보니 결국 CEO가 바뀌면서 동기들보다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됐다. 조금은 뻔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먼저 올라가면 먼저 내려오게 돼 있고 또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돼 있다. 내가 살아보니 진짜 그렇더라. 도로를 달리다 보면 굳이 무리해서까지 앞으로 끼어드는 차나 노란 신호일 때 갑자기 속력을 내 1초라도 빨리 가려는 차들이 있다. 하지만 다음 신호등에 걸려 둘러보면 그렇게 앞질러 가던 차들이 바로 옆에 서 있기 마련이다. 결국 인생이란 도로 위에 우리 역시 비슷한 길을 달리며 비슷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꼭 같은 지위나 같은 재산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누리는 권한과 짊어져야 할 책임의 장단점을 더하고 빼보면 결국 사람 사는 것에 절대적 우위도 절대적 여리도 없다는 얘기다. 내가 나의 길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달려간다면 말이다. 은사님은 내가 승진했다면 절대 자만하지 말라고, 승진을 못했다면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본인의 이런 경험을 꼭 들려주고 싶으셨다고 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0분가량의 긴 통화가 끝났다. 답답한 터널을 지나 차 유리창을 활짝 열었을 때 불어들어오는 바람처럼 내 마음의 우울함도 부끄러움도 홀가분하게 날아간 느낌이었다. 그래, 승진은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휴게소 같은 곳이다. 지금 나보다 앞선 친구들도 뒤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는 언젠가 목적지에 꼭 다다를 것이다. 나의 옹졸한 마음으로 승진한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지 않았는데 마음 바뀌기 전에 연락해야겠다. 친구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신호에서 만나자. 몇 년 새 비트코인이 열풍이 불며 높은 위험 부담을 안고 영혼과 재산을 끌어모아 비트코인에 베팅한 일명 야수의 심장을 가진 이들이 화제가 됐다. 물론 소수의 성공 사례만 SNS상에서 회자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야말로 있는 저금, 없는 대출 다 끌어모아 비트코인에 베팅한 몇몇 사람들이 그 투자금의 100배, 아니 1000배 이윤을 내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내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도 1년 만에 100억이라는 게임머니 같은 수익을 내고 4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사례에 대한 부러움도 있는 반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코인은 투자가 아닌 투기이며 인생을 운에 맡기는 도박과 같다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해 나도 일부 동의한다. 주식이 특정 기업의 미래 가치와 시기별 산업군의 이슈,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따라 분석되는 것과 다르게 비트코인은 그 실체 및 활용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금 더 확립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위험 부담을 진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쉽게 벌기 어려운 큰 돈을 나보다 더 짧은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노력 없이 번 것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가 섞여 있을 것 같다. 생각해보면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위험 부담을 감내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거절당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관계의 발전은 영영 없을 것이다. 또한 해외여행 역시 언어의 장벽, 소매치기,
환경의 차이 등 다양한 위험 부담을 안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으니까 말이다. 때문에 안정성 대신 투자금 로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비트코인에 도전한 사람들을 단순히 도박꾼이나 내일이 없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대책 없이 빚을 지거나 전 재산을 바쳐 감당할 수 없이 베팅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 내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나 역시 주변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비트코인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등가 교환과 같은 기본적 원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높이 뛸수록 착지할 때 발이 아픈 건 당연하고 높이 뛸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바닥에 편하게 앉아 옆에 뛰는 사람들 보고 시끄럽다고 깎아내려봤자, 나도 더 멀리 보고 싶다고 입으로 백날 말해봤자 보이는 풍경은 바뀔 리 없다. 내가 믿고 있는 삶의 방법이나 방향과는 다르다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렇게도 뛰어보고 저렇게도 뛰어보는 사람들을 보며 꼭 제자리에 묵묵히 앉아있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구나. 살짝 뛰어 더 좋은 앉을 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겠구나와 같이 생각의 관점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요즘의 나처럼 더 멀리 보는 것보다는 그냥 자리에 앉아 책이나 읽고 디저트나 먹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눈치 볼 것 없이 지금까지처럼 하면 된다. 그러다 뛸 생각이 들면 또 열심히 뛰면 되는 것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진리인 것처럼 노리스크 하이컴포트도 진리니까 말이다.